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기출반 계획은, 12월 14일부터 할 예정이에요. 아직 이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4일부터 해서 5번이요. 21일, 28일, 또 1월 4일, 11일까지 해서 5번 하고요. 한 주 정리 기간을 갖고요. 바로 설날에 포커스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마무리요. 근데 설날 기간이 이번에 금, 토, 일, 월이잖아요. 그때만 포커스 캠프를 할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설날을 아예 포기를 하시고, 저도 나오니까요. 같이 떡국을 여기서 드시는 걸로. 떡국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포커스 캠프에 대한 부분은 약간 그 방식을 바꿔서, 자료를 뽑아서 안 드릴 거고요. 책으로 막 두껍게 들고 다니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PDF로요. 전부 다 밴드를 올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출반이나 포커스 캠프를 하시는 분들의 대상에 한해서 밴드에다가 그 자료를 아예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핸드폰 요즘에 없는 분 없죠? 그 핸드폰에서 키워서 확대도 하고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걸 뭐 뽑아서 이걸 다시 밑줄 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걸 보고 그냥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자료를 별도로 출력물을 만들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PDF로 전부 다 올려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그때그때마다 번개 자료를 올리고요. 또 잘 쓴 답안 같은 것들은 거기다가 모범 답안에서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요. 왜 그거를 뽑아주지 않느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보시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원래 뭘 보셔야 돼요? 본서하고 용어정의 보셔야 돼요. 원래 그 자료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만 빼서 핵심만 보는 거예요. 뭐 비교표라든지 그런 것만 보시는 거니까 그런 취지를 생각하셔서요. 또 오셔서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좀 출력 좀 해달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비교표나 이런 거 보고 나머지는 본서나 용어 정의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으세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공지사항이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제트그라우팅 공법.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제트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부분은 일중관, 단관 방식이 있고요. 일중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관 방식이 있고요. 삼중관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라우팅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라우팅을 한다라고 이제 할 때, 일중관, 단관 방식은 어떻게 하죠? 그라우트제만 넣는 방식이에요. 그라우트제만 넣는 방식이고요. 이중관 방식은 어떻게 교반체를 만드는 방식인가요? 그라우트제를 하면서, 그라우트제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라우트제하고 뭐 한다? 에어. 공기를 넣어서 그라우트제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는 거고요. 삼중관 방식은 아주 절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먼저 뭘 뿜어대냐면, 에어하고 워터로 해가지고 절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그라우트제를 뿜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라우트제.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관 방식은 비교적 고압 방식 중에서 압력이 적어요. 그래서 침투하는 계열이에요. 그라우팅을 공구간에다 침투하는 방법이고요. 이중관은 뭐냐면, 고압 공기를 쐬내서 얘를 어떻게 한다? 교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삼중관 방식은 뭐냐면, 에어하고 워터를 해가지고요. 절세.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라우팅을 흘려내는 방식이니까 얘는 치환 방식에 가까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얘기해보면 어디에 가깝다? 얘는 침투에 가깝고 얘는 교반에 가깝고 얘는 치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에어하고 워터하고 그 고압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절세를 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그라우팅을 흘려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트그라우팅 고압 주입 방식은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고압 분사 주입이죠. 고압 분사 주입이 일반적인 주입 방법하고 어떤 부분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 키워드만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전문 용어를 써서 그거를 대제목을 잡겠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수압파세요? 수압파세 생기겠네요. 아무래도 저압보다는 압력이 크니까 수압파세가 생기고요. 그럼 그라우팅이 전부 다 절세가 되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그라우팅이 다 흘러나갈 거예요. 이 그라우팅의 주입 범위에 딱 그라우팅이 있는 게 아니라
엄한데 그 같은 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 수압화세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그럼 수압화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쓰면 되겠네요. 시험주의 파산이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클까요? 저압주의보다? 예? 뭐 없나요? 슬라임. 좋습니다. 슬라임 양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슬라임이라고 자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즉, 저압주입보다 고압주입이 슬라임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대제목을 전문 용어로 잡아서 슬라임의 문제하고요, 슬라임의 처리 방법 얘기를 꺼내면 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법 유형으로 풀어서 종류,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되 가급적이면 뭐가 나오는 게 좋다? 전문 용어, 키워드요. 수압화세의 문제점이 크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슬라임의 문제가 크다. 배토 처리에 대한 부분이 크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고도 실은 다른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지하 매설물이나 아니면은 기초집안에 융기나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뭐야? 히빙 문제를 꺼낼 수도 있어요. 히빙. 즉, 과다압력에 의한 주변 집안 히빙 문제와 그 대책. 그래서 근접부에 대해서는 압력을 조절하면서 하는 시험주의 방법으로 해서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예, 그런 히빙 얘기를 대제목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 히빙. 꼭 뭐 마귀에서 히빙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압주입의 원리를 보시면 이게 원리는 얘가 어떤 방법이냐면 치환에 가까운 원리예요. 즉 절쇄를 해서 공간을 절쇄해서요. 얘를 이제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그라우팅을 흘려넣는 방식이죠. 자, 그런 원리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기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단관 방식, 이중관 방식, 삼중관 방식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얘는 주입에 가깝고요. 얘는 교반에 가깝고요. 얘는 교반이라고 써있죠. 치환에 가까워요. 치환. RJP 같은 거. 그래서 그 어떤 그 공법의 원리 모식도랑 이런 것들을 비교표로 하나 그리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공시 주의사항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공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보시죠. 시공 1번, 2번, 3번을 보면 시공 직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엄밀하게 표현하면 시공 직전이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 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후가 있어요. 시공 후. 네, 시공 후. 직후죠. 이것도 시공 따지면 시공 직후가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 전에는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나요? 한 두 개씩만 써볼까요? 예, 두 개씩만. 자, 시공 직전에는 뭐, 어떤 부분을 해야 돼요? 뭐 먼저 해야 되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예, 시험 주입을 한 다음에 주입압과 주입량의 설계주의, 시공의 주입압과 주입량의 상한계, 하한계를 결정한다. 즉, 시험 주입을 왜 하냐면, 시험 주입을 통해서 주입압과 주입량의 어떤 한계 범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주입 재료의 어떤 성능과 요구 조건에 대해서 품질 시험을 실시한다. 이런 거요. 그런 얘기도 끊을 수 있나요? 실은 먼저 해야 될 게 뭐 재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설비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얘기 끊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 중에서는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면 주입량, 주입범위, 주입압 이런 거요. 자, 주입압에 대해서는 주입압이 과다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수압화세에 의한 과다 어떤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정압 주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주입량이 과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그라우팅의 중첩 범위가 중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 그 주입량을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예, 시방서처럼 뭐뭐함으로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심도를 따지면은 여기 표층하고 심부가 있어요. 상부가 있고요. 하부가 있는데 어디가 다 주입이 효율이 떨어질까요? 상부는 오버플로우가 돼요. 꾹꾹 넘치고요. 하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상부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되니까 주입압을 낮춰야 되고요. 하부에서는 지압이 크니까 주입압을 높여야 돼요. 똑같은 주입압을 가는 게 아니라 상부하고 하부하고 주입압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상부에서는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압 주입을 한다. 맞나요? 하부에서는 지압의 효과가 크므로 고압 주입으로 압력을 높인다.
이런 거는 쓰실 수 있나요? 있잖아요. 시는 이런 거 시방서 내용 보면은 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보편타당한 얘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표토 부분에서는 압력을 낮추고 밑에서는 압력을 높이는지 당연하겠죠. 위는 불을 끌어올리니까 그 오버플로가 돼서 다 넘치니까 압력을 줄이고 밑에서는 압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방서처럼 즉 뭐뭐 함으로 뭐예요? 이유, 이 이유나 목적이 있고요. 뭐뭐 한다. 이거는 방법이에요. 즉 시방서에는 이유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요. 기본 아이템은 뭐냐면 종류와 그 비교표 같은 종류 특징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핵심 대제목은 시공시 주의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상세히 써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주의사항을 안 쓰거나 엉망진창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아이템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 용어예요. 키워드, 수압파쇄 또는 히빙 뭐 이런 얘기가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여기에 논술의 핵심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중차. 네, 그렇게 하고요. 차별 아이템은 본인의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어본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쓰고 시공시 주의사항 제대로 쓰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본서 내용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JSP 이제 내용은 그거는 용어정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고압주의 바로 옆에 이제 JSP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강도고요. 자, 인근 구조물이나 매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거의 없다. 실은 제가 JSP를 해봤는데 영향 많이 미치더라고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고요. 많이 미치죠. 심지어는 거기 주변에 지하실을 그라우팅을 백필을 하는 바람에 거기 민원이 엄청 들어왔죠. 왜냐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라우팅을 하면 여기 이제 고압주입을 흙막이다 하고 이제 고압주입을 하면 여기 균열 같은 게 나 있잖아요. 예. 균열 같은 게 나 있으면 여기 균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입압 주입량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주입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요. 이게 어디로 새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서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하층을 그라우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주변에 영향이 크죠. 그 저압주입보다 당연하게. 자, 그런 부분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이거는 이제 용어 정의에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답형은 용어 정의에서 발췌를 하고 있고요. 서술형은 본서에서 발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있어요. 책 읽는 내용 가지고 한 거죠. 보통 이제 기출반은 이런 룰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온 문제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하고요. 답반 클리닉 밴드는요, 요즘에 뜨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거, 그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의 성격이 실은 약간 틀리죠. 일단은 뭐에 집중해요? 기본에 집중하세요. 이 분서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은 그런 부분도 집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안 클릭 밴드에만 집중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서나 용어정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둘 다 하시면 좋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은 이건 어떻게 쓸까요? 이게 유형이 뭔가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공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예, 연성벽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토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의 정의, 또는 연성벽체의 정의, 또는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의 어떤 정의,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연성벽체는 어떻게 되냐면, 토합에 따라서 거동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일반 강성벽체는 어떻게 되냐면,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각변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변이량이 크고, 하부에서는 변이량이 구속되니까, 정확하게 비례관계의 이론 토합이 있어요. 즉 위에서는 변이가 많이 생기니까 구속이 없어서 토합이 적고요. 밑에서는 구속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토합이 커서 삼각형 토합을 보여요. 근데 연성벽체는 어떤 부분이냐면 맨 처음에 1단 벽체를 1단 굴착을 하고 버팀볼을 대고 그 다음에 변이가 생기고 2단 벽체를 하고 변이가 생기고 하니까 토합의 재분배가 생겨서 거동 특성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연성벽체의 토합에 따른 거동 특성을 보면 이거를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강성벽체하고 연성벽체에 대한 거동 특성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동 특성이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 거동 특성에 따른 뭐요? 거동 특성에 따른 토합은 보여. 거동이 이 역학이라는 거는 변이하고 응력은 같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변이가 많이 생기면 응력이 적고요. 변이가 적게 생기면 응력이 많아요. 구속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거동 특성에 따른 토합해가지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동 특성에 따른 토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예, 토합의 이 거동 특성에 대한 영향, 즉 토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요? 영향 미치는 가장 큰 인자가 뭔가요? 그게 아칭이에요. 아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문용어로 강조한다면 아칭이나 토합 재분배예요. 토합 재분배. 예,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 트랜스퍼. 자, 재분배라는 얘기를 꺼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한다? 5번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거동 특성에 따른 뭐요? 현장의 계측 관리 방안. 이렇게 얘기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풀어간다고 한다면 논리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토합을 하려면은 변이를 알아야 돼요. 변이를 아니까 토합을 아는 거거든요. 그 토합에 따라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칭이고요. 그걸 계측한다는 원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논술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유형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는 순서로 한번 생각해봐요. 토합이 생기려면 먼저 변이를 알아야지 토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동 특성을 변이를 알고 그 다음에 토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왜 생기는지를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계측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형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논리적인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앞뒤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결국 토합을 얘기하기 전에 뭐 한다? 변이를 얘기하고요. 토합이 나오면 계측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점수를 높게 주는 포인트는 뭐냐면 밑에 있는 이런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다들 잘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못 쓰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어떤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나 안 하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논리적인 구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답이 뭐냐 자꾸 가는 게 아니라 답안의 대제목의 논리적인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유형에 충실한 건 좋아요. 문제점 원인 대책, 원인, 종류 특징, 시공식 주의사항 다 좋은데 이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논리력을 보는 시험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 기술사 시험은 대제목으로 시작해서 대제목으로 끝나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대제목으로 시작해서 대제목으로 끝난다고요. 처음에는 대제목 갖고 하고 내용을 모르고 장난치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뭐예요? 대제목 시험 보기 직전에 대제목 연습만 하고 붙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용 읽어보시면 이론적 강성벽체에서는 이론적인 토합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게 상부에서는 변이가 크고 하부에서는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토합이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삼각형 구조예요. 따라서 얘는 뭐한다? 이론 토합이 맞아요. 근데 연성벽체는 어떻게 되냐면 1단을 구착하고 자립식으로 하면 얘가 변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2단 구착하고 2단 구착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변이가 생긴 다음에 버팀볼을 찌르고 하면은 변이가 또 재분배가 되고요. 따라 3단 구착하면은 얘가 변이가 또 재분배가 돼가지고 토합은 맨 처음에는 삼각형으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이게 응력 재분배가 돼서 마름모꼴 토합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토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론 토합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재분배 때문에. 따라서 경험 토합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어떤 토합이에요? 이른바 사각형 토합이나 이런 마름모꼴 토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계측 관리를 통한 거동 관찰이 필요해요. 맞나요? 아니 안 맞으니까 이론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되냐면 거동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계측 관리는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맞으니까. 이론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되는 이론이 뭐죠? 아칭이에요. 아칭. 아칭에 의한 토합 재분배 효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제 그 출제위원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변별력이 없는 문제가 있대요, 따로.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게 어려운 문제래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근데 그분은 내용은 안 보고요.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냐면 대제목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의 어떤 학습의 수준이나 사고의 논리력이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대제목 댓글 달기 연습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맨날 4분, 5분이 안 들어가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푸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칭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아칭 현상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452페이지에 있는데 아칭 이펙트에 대한 모식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은 버팀보가 1단 버팀보, 2단 버팀보, 3단 버팀보 있으면 토합이 원래 이론 토합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토합이 이렇게 있다. 삼각형 토합이 토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하중에 얘는 하중이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밀리는 구조니까 아칭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토합이 이런 식으로 재분배가 돼요. 그래서 아칭 현상에 대한 어떤 재분배에 대한 모식도를 별도 대제목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왜 이론 토합으로 안 하고 경험 토합을 하냐면 실제로 해보면 이것보다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경험 토합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교란 효과. 이 교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교란 효과의 범위 하고요. 교란 효과의 대책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 아이템이에요. 자, 여기 이제 교란 효과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2에서 3D가 최대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교란 효과의 범위에서 여기 이제 교란 효과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모식도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란 효과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이제 용어 정리 보시면은 398페이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교란 효과의 대책은 뭐가 있다? 설계 시의 대책, 시공 시의 대책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평 투수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직 투수 계수가 있어요. 수평 투수 계수는 이쪽으로도 가고 위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수평 투수 그 안밀 계수, 수평 안밀 계수 하면은 안밀 계수, 컨solidation of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평 안밀 계수가 커요? 연직 안밀 계수가 커요? 자, 안밀 계수가 크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안밀 시간은 C분의 TV의 H자승이니까 안밀 계수가 크면은 안밀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안밀 계수가 크면은 투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죠? 안밀 계수가 크면 투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수가 잘 된다는 건데 수평 안밀 계수가 투수가 잘 돼요? 수직 안밀 계수가 투수가 잘 돼요? 어떤 게 커요? 큰 건 뭐예요? 수평 안밀 계수가 커요. 왜냐하면 연직 안밀 계수는 역방향으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안밀 계수가 더 좋아요. 커요. 이해되시죠? 근데 수평 안밀 계수가 큰데 어떻게 한다? 이거를 연직 안밀 계수로 본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밀 계수를 낮게 보는 건가요? 밑으로 보는 건가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수평 안밀 계수를 저감해. 원래 수평 안밀 계수가 큰데 저감하거나 또는 뭘로 한다? 연직 안밀 계수로 넣어서 해요. 그러면 안밀 효과를 저감시켜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나요?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수지의 직경이 원래 큰데 그것보다 조금 작게 봐요.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다? 레지스턴스를 고려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시 그 내용은 여기 이제 뭐 내용이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케이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드렐이 있고, 선단 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싱의 직경을 크게 해요? 작게 해요? 작게 하는 게 나아요. 케이싱의 두께를 얇게 해요? 두껍게 해요? 얇게 하는 게 나아요. 케이싱의 관입 속도를 빠르게 해요? 느리게 해요? 느리게 하는 게 나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케이싱의 날끝을 이렇게 플랫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날카롭게 하는 게 나을까요? 평평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날카롭게 하는 게 나을까요? 날카롭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공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심리어전 이펙트에서의 설계 시 대책하고 시공 시 대책을 제대로 쓰셨나요? 안밀 계수를 높게 본다는 거예요? 낮게 본다는 거예요? 낮게 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낮게 봐야 투수성이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높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높게 보면은 잘 된다고 보는 거고요. 낮게 보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써 있으면 일단 아웃이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점에서는 대책이 확실하게 안 들어가면은 점수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제일 분량이 많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크대요? 원래 실제는 어떤 문제가 있대요? 아까 특강하고도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집 배수공법을 하면 대부분 굴착 장비를 뭘로 쓰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대구경 현탄말 뚝굴착 장비, 오거 장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량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구경 굴착을 하면 좀 좋겠거든요? 소구경 굴착을 해가지고 넣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쓰냐면 소구경 장비를 해서 릴 타입으로 해가지고 얘가 관입을 하는 방법이고, 얘 로트를 3개를 해가지고 해서 구경을 작게 하는 거예요. 얘는 800짜리 쓰는 그런 대구경 굴착 장비예요. 파이가. 근데 그거를 다 휘저어 놓은 다음에 굴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를 타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장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소구경 굴착 장비를 해가지고 교량 효과를 줄인다라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가라고 본다면 만약에 내가 전략적으로 이 교시에서 이 시험 문제로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교란 효과 대책으로서의 장비 적용 방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 교시 매 문제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교시에 하나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발 제가 얘기하지만 시험 가까워가지고 차별화에 목매지 마세요. 차별화는 교시당 하나예요. 하나. 전략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먹힐 만한 거 넣는 거지 안 먹힐 만한 거를 계속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에 집중한다? 기본에. 대책 제대로 써주시고요. 시공시 주의사항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분량이 안 나오면 점수를 어디서 따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시고요. 예, 이게 이제 용어 정리에서 이 대책이 어떻게 하는지 이 정확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있죠. 예, 그렇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흙의 압축성을 얘기를 하면 압축은 두 가지를 본다고 했어요. 뭐야? 순간적인 압축인 압밀. 우리 이런 거 전에 토공에서 했었나요? 예. 우리 이제 흙의 3상 얘기를 해가지고요. 에어, 워터, 소일 파티클이 있습니다. 얘는 순간적으로 공급, 공기를 빼는 거. 얘는 우리가 수급. 얘를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간극이라고 해요. 얘를 빼내는 것을 다짐, 얘를 빼내는 것을 압밀, 이 두 개를 빼내는 것을 압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흙의 압축성은 뭐죠? 다짐 특성하고 압밀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다짐도 향상 방안, 압밀 촉진 방안이 나와야 돼요. 압축성이 있으니까 압축성을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 압축성을 해결을 안 하고 구조물을 올리면은 치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흙의 압축성에 대한 두 가지는 뭐죠? 1번 다짐 특성하고요. 2번 압밀 특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압축성에 대한 뭐요? 압축에 대한 압축에 대한 대책을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요? 다짐도 향상 방안, 다짐 향상 방안, 또요, 압밀 촉진 방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짐도 향상 방안하고 압밀 촉진 방안이 안 나오면 일단 이거 위험해요.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대책이. 흙의 압축성에 대한 대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압밀 촉진하고 다짐도 향상이죠. 자, 그럼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거를 문제를 좀 알려주고 하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문제를 다 알려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압축에 대한 부분은 두 개를 얘기해요. 뭐요? 흙의 압축은 다짐 특성하고 압밀 특성을 얘기해요. 압밀 특성도 얘기할 수 있고 다짐 특성도 얘기할 수 있죠. 순간적이다, 시간 유전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즉 흙의 압축 특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뭐가 있다? 다짐하고 압밀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한다? 압축성에 대한 무엇을 압축 촉진 방안 해가지고요. 뭐 한다? 다짐도 향상 방안 또요. 압밀도 촉진 방안 하고요. 이 가운데는 뭘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짐이나 압밀이나 이런 것들을 판정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 다짐도 판정, 압밀도 판정. 흙의 압축성 판정 방법은 다짐도 판정하고 압밀도 판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압축성에 대한 어떤 촉진 방안, 향상 대책은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짐과 안밀에 대한 어떤 비교표, 우리 이제 본서도 그 용어 정의도 있지만 비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은 3페이지 그 맨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밀 촉진, 대책, 다짐 향상, 대책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다. 그러면 후에 압축성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밀 뭐 이렇게 해서 안밀에 대해서 뭐 혼자 하는 사유 이런 거를 별도 대제목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용어 정의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의 주행성이에요. 주행성. 주행성에 대한 부분은 트래피커빌리티가 나오니까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주행성의 판정 방법이 있고요. 주행성의 향상 방안이 있어요. 판정 방법이라는 게 뭐 지지력에 대한 부분하고 작용력에 대한 부분, 접지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향상 방안도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지지력을 증대하는 거, 작용력, 접지압을 낮추는 거, 이런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향상과 판정,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성에 영향 미치는 인자가 있나요? 인자. 또 영향 요인. 이게 있나요? 그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주행 저항이에요. 주행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동경가공, 동력 저항, 경사 저항, 가속 저항, 그 다음에 가공, 공기 저항. 근데 가속 저항과 공기 저항은 보통 무시를 하고요. 예, 경사 저항이나 동력 저항 얘기를 많이 꺼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트래피커빌리티에다가 주행 저항이라는 얘기를 별도 대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주행 저항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왜냐면 주행성을 확보하려면 주행 저항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등판하는 그 구배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행성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주행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먼저 맨 처음에 기본으로 나온 게 뭐예요? 주행성 판정. 콘지수로 하는데 보통 사질토는 뭐 요 정도, 점성토는 뭐 요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행성에 대한 부분에 어떤 판정이나 기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검토 방법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향상 대책이 중요해요. 향상 대책. 향상 대책은 어떤 거를 하는 게 낫나요? 자, 이것도 이제 나눠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다? 예. 집안적인 부분에서 집안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고요. 장비 자체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쇠석을 부설하거나 지표수 처리하거나 작업 전 준비 배수를 하거나 이런 집안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예, 휠 타입이 낫나요? 아니면 크롤러 타입이 낫나요? 크롤러 타입이 낫고요. 도저도 습지형 도저가 더 낫겠죠. 그래서 장비를 또 선정하는 적정 장비를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장비적인 부분에서 뭐 습지형 도저를 사용한다 또는 뭐 휠 타입보다는 크롤러 타입을 한다 해서 뭐 휠 타입보다는 크롤러 타입을 한다. 예, 한글로 쓰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예, 판정하고 향상. 중요 아이템은 뭘 강조할 수 있죠? 그 중에 주행, 저항. 그래서 주행 저항에 대한 부분은 본서 보시면, 용어 정의 보시면 용어 정의에 이제 375페이지에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행 저항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뭐 주행 저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주행 저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향상 방안이요. 특히 경사 저항에 대한 부분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동 동력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해서 강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판정과 향상. 자, 그렇게 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수공법과 단수공법이 이제 복수공법이에요. 자, 이거 비교표 하실 수 있나요? 주수공법, 단수공법. 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구시 장적용. 우리 이제 이게 각각의 AB 타입이니까 비교표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지만 이 각각의 유형을 보면은 예, 공법 유형이니까 원구시 장적용 하는 거예요. 또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어디에 하는 건가요? 주수는 뭐고 담수는 뭔가? 이게 정확한 차이점 아시나요? 이게 뭔 차이예요? 예,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수는 뭐냐면요, 개수식 벽체에 쓰고요. 얘는 차수식 벽체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주수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H 파이 토리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을 빼면은 이게 지하 수위자가 많이 생겨요. 그럼 이거 원수위까지 올리려고 얘기하는 게 주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하는 양이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물이 계속 침투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담수는 뭐냐면 슬러리와 같은 차수벽 같으면은 지하 수위 저하가 적거든요. 요것만 원지하 수위만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수량에 대한 부분이 그 수위 저하량이 적고요. 자연 수위까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주수하고 담수는 어떻게 해요? 주수는 개수식 벽체에 보통 하는 거, H8 토류벽에 하는 걸 얘기하고요. 담수는 차수식 벽체, 슬러리월 같은 데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주수식과 담수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원지하 수위를 써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물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보다 거기서 유실된 물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친환경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수하고 담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 문제점이 뭘까요? 보일링 파이핑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위차를 이거를 저하가 되면 수도차가 안 생기는데 수도차를 계속 유지하게 넣잖아요. 그럼 침투수는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수하고 담수할 때는 밑에 고착자면이나 주변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파이핑 문제나 보일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검토는 필수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 이제 주수공법과 그 담수공법을 얘기하면 얘 두 개의 공법의 차이점하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쓴 다음에 어떤 걸 전문용어 키워드를 잡아서 대제목으로 한다? 파이핑, 보일링 얘기 나와있죠. 이게 수도차를 유지한다라는 건데 물을 뽑아가지고 수도차를 유지를 안 하면 수위차가 없기 때문에 물의 흙 속에 침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얘는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뽑아서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강조한다? 보일링 파이핑. 아니면 지하수에 유동이 생기면은 문제가 되는 요즘에 키워드가 뭐가 있죠? 함몰. 집안 함몰의 제1조건은 뭐라고요? 지하수의 유동이에요. 지하수가 이동이 돼야지만이 함몰이 생기는 거지. 지하수에 이동이 안 생기면은 지하수에 등락이 없으면은 함몰이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이게 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집안 함몰이나 이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수하고 담수는 뭐냐면 적용 대상하고 정의하고 적용 대상이에요. 얘 정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개수식 벽체에서 저하된 수위만큼의 수위를 회복하기 위해 위에 배면에다가 어떤 샌드 파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 물을 어떤 지하 수위를 유지하는 공법이고요. 얘는 차수식 벽체에서 그 자연 유실되잖아요. 이게 차수시니까 원래 차수는 수위 저하가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연 유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얕게. 그럼 자연 유실된 것만 어떤 수위를 복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담수예요. 네, 그 두 개 차이점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나 뭐 어떤 대상 벽체 이런 거를 개수식과 차수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의미를. 자, 그렇게 하고요. 주수량이 많다 적다, 수위 저하가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안 함몰의 영향이 크다 작다, 보일링의 영향이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수와 담수의 목적을 쓰고 비교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 중요한 거는 뭐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용은 용어 정리에 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방 유동에 대한 판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 이제 역학이라고 하면 응력, 변형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한다? 작용력과 저항력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F값하고 I값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수평의 이동량과 치마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하는 어떤 그 변이를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예요? 전단 파괴 안전율, 즉 사면 활동에 대한 안전율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건데 이 두 시계 중에 한 식은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판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책공법은 어떻게 한다? 대책공법은 우리 용어정의나 본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제공법, 뭐 앞성통공법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대책공법이 주인공이니까 얘는 어디다가 쓰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공사기간이 충분한 곳에 선제화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충분한 안밀효과를 도모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앞성통공법, 선제화공법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 공법이 어느 구간에 어떤 데 유리한지 하는 거를 좀 부연 설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딴 거 듣기 싫고 판정하고 대책공법만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예, 낙석방지공이요. 자, 낙석방지공에 대해서는 우리 예방공과 방호공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낙석방지공은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이제 용어 정리를 보시면, 용어 정리에 364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정도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얘의 설치 목적이나 선정 조건이요. 설치 목적 또는 선정 조건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서요. 이것도 역시 공법명이니까 원리, 구성요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원구시, 장적용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종류만 비교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석방지공 시공시 주의사항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낙석방지책이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에서 2개씩 정도만 써보세요. 한번 슬슬. 근데 중요한 거는 시공 중을 많이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2개 쓰고 이거 3개 쓰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맨 처음에 뭐부터 검토해요? 낙석의 에너지, 낙석의 튀는 높이 등을 결정해서 낙석 방지책의 강성이나 높이를 결정해야 돼요. 낙석 에너지 때문에 낙석 에너지보다 강성이 떨어지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낙석의 튀는 높이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석의 튀는 높이를 고려해서 어떤 낙석방지공의 규모를 산정한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낙석방지책에 대해서 시공시 주의사항을 써보면 어떻게 해요? 예. 얘가 낙석방지책의 연결구조물이 집안의 원집안하고 어떤 간결이 돼 있어야 되나요? 즉, 부착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게 맞나요? 안 되면 홀라당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거는 낙석방지공의 시공중 주의사항은 어떻게, 시공중의 주의사항은 어떻게 하냐면 구성요소별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구성요소별로. 낙석방지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지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구조가 있고, 낙석방지막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낙석방지막은 어떻게 설치한다. 또는 지주구조물은 간격은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한다. 연결구조물은 충분하게 강성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구성 요소별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시방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유지관리에서 낙석에 대한 어떤 낙석 방지망이 어떤 망이 손실되어 있으면 그걸 부분 노수를 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골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골재가 아니라 이제 낙석이요. 낙석을 제거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치안과 동다진공법은 여기 이제 그 용어 정리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4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치안공법하고 동다진공법에서 특히 유의할 게 뭔가요?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키워드래요. 전문용어 전문용어가 아니더라도 키워드 강조해볼까요? 뭐 할까요? 소음진동 저감 대책이요? 좋아요. 소음진동 저감 대책 얘기 꺼내거나요. 또는요? 액상화 대책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액상화 대책. 아까 한 것도 한번 읽어먹어 볼까요? 자, 뭐요? 장비의 전도 문제와 대책이요. 장비의 전도에 대한 부분과 대책. 아니, 낙석 에너지를 크게 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낙하거나 추 중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다짐 횟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다짐 횟수를 올리는 방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소형 장비를 해서 많이 다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낙석 에너지로, 낙석이 된다. 낙하 에너지를 올리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구 시장 적용, 메커니즘이나 계량 토질이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비슷하게 써서 2분의 1페이지에서 3분의 1페이지 사이 정도는 쓰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낙하 에너지에 대한 어떤 다짐, 원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과, 그 다음에 비교표, 그 다음에 주의사항 되면은 이거 갖고 잘못 썼다고 할 일이 없죠. 그것만 써도 점수가 충분히 나오죠. 거기다가 액상화를 쓰던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시공효율. 자, 시공효율은 이제 용어 정리에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공효율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죠. 시작가시, 작업효율, 시간효율, 가동률이에요. 따라서 향상 방안은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작업효율 향상 방안, 시간효율 향상 방안, 가동률 향상 방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시공효율이라는 게 시작가시, 작업효율, 가동률, 시간효율이니까
향상 방안은 3개를 다 써줘야 돼요. 뭐야? 작업 효율 향상 방안, 가동률 향상 방안, 시간 효율 향상 방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작업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이거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실은 요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자, 작업 효율을 만약에 향상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이런 거 괜찮나요? 여름철에 얼음조끼 지급하는 거요. 겨울철에 이온 음료 우리가 여름철에 이온 음료를 지급하거나 얼음조끼 같은 거 지급하는 거 어떤가요? 겨울철에 방한 팩 같은 거, 방한조끼 같은 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작업 운전원한테. 그러면 어떤 작업 효율이 올라갈 수 있나요? 예. 여름철에 가장 뜨거울 때 외부 작업하는 장비원한테는 그거를 휴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서머타임 같은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오침은 하지는 못해도 그 시간에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냐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나오시면 점수가 높아요. 이런 거는 실은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책에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기종을 선정한다, 뭐 시공법을 개선한다, 현장 조건을 개선한다. 자, 현장 조건을 어떻게 개선하죠? 그런 거예요. 즉 가장 뜨거울 때,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사병 걸릴 때나 이럴 때 뜨거울 때가 뭐 2시 이럴 때 아니에요. 예, 12시에서 2시 사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작업 중지예요. 작업 중지하고 그 해가 좀 떨어진 다음에 3시부터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얼음 같은 거나 하거나 아니면 얼음 조끼 또는 뭐 방한 조끼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작업원의 어떤 그런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해야 돼요. 그냥 현장 조건을 개선한다 이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걸 제시하신다가 핵심이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작업 효율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 성토고, 이거는 성토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성토고, 이거는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한계 성토고에 대한 산정 방법이 있고요. 방법에 대한 2가지가 있고요. 한계 성토고에 대한 뭐요? 관리 방법이 있어요. 관리 방법. 근데, 이 한계 성토고에 대한 산정 방법하고 관리 방법이 있는데, 이게 관리 부정정할 때 생기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측방유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측방유동이라는 별도의 제목이 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성토고를 산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뭐 한다? 지지력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 지지력에 의한 방법. 예, 여기 보시면 지지력에 의한 방법. 이게 이제 우리 본서나 용어정에 있는 거죠. 자격력하고 저항력의 관계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전단 파괴에 대한 안전율, 사면활동 안전율이에요. 파괴에 대한 안전율.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 우리 이제 성토를 하면 이거 펠레니우스법, 비교법 이런 걸로 해서 유한요소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예. 유한요소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지력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공식은 나와 있죠. FS는 뭐 안전율은 뭐를 뭐 해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HC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 성토고에 대한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성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예, 측방유동 계측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계측.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성토 속도나 성토고에 대한 관리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서 예, 어떻게 하냐면 설계상 또는 시공상 관리 또는 계측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제목은 뭐예요? 상계 성토고 초과 시에 측방유동 얘기 꺼내고 대책 얘기를 꺼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예, 성토고에 따른 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한계 성토고의 산정 목적 이런 기본 아이템이에요. 이걸 왜 하느냐? 전단 파괴 발지, 측방유동의 방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산정 방법은 위에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본서나 용어 정의 강의 노트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한계 성토고를 고려한 성토 관리 방안이 나와야 돼요. 한계 성토고를 고려한 성토고 관리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층 얘기 위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가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SMR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건 뭐죠? 예, XMR에 대한 산정 방법. 이게 각각 RMR, 이게 F1, F2, F3, F4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방방 뜬다. 예, 얘는 방법 계수고요. 얘는 방향 계수고요. 불연속면과 사면에 대한 방향 계수를 얘기하고요. 얘는 굴착에 대한 방법 계수예요. 얘는 불연속면에 대한 방향 계수고요. 불연속면.
얘는 뭐예요? 굴착 방법에 대한 개수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정 방법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급 기준이 나와야 돼요. 얘가 보통인 경우가 어떻게 되냐 해서 2, 4, 6, 8, 10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 아이템은 산정 방법과 등급 구분이에요. 자, 그러면 등급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부분이 얘가 불안전하냐 안전하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급 결과에 따른 보강 방법이요. 기본적으로 조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보강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급에 따른 보강 대책이에요. 사면 대책이요. 사면 대책. 등급에 따른 사면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나오면 실은 점수가 떨어질 리는 없어요. 사면에 대한 SMR 판정 방법, 판정에 대한 등급, 등급에 대한 사면 대책, 이게 이제 나오면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SMR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일단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이게 RMR은 터널 기법이거든요. 터널 기법을 사면에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면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어떤 사면에 대한 어떤 그 붕괴 이력이라든지 사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요. 오로지 뭘 본 거예요? 터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한계성 얘기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마저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샌드 드레인과 샌드 컨벡션 파일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표가 잘 나와 있네요. 역시나 원고 시장 적용, 목적, 치환율,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표가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샌드 드레인과 샌드 컨벡션 파일 하면은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 전문 용어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치환율. 치환율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치환율을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또는요, 소음진동 또는 샌드 컴팩션 파일의 파괴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도로 나와야 돼요. 뭐야? 복합집안 효과 이런 건 별도 대제목으로 나와야 돼요. 복합집안 효과. 복합집안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갖는다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원리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끝냈네요. 예. 여기 이제 복합집안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복합집안 효과.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 샌드 컴팩션과 샌드 드레인의 정의를 먼저 쓰시고요. 2번 샌드 컴팩션과 샌드 파일의 차이점 쓰고요. 3번, 4번 뭐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어떻게 한다? 얘에 대한 어떤 치환율,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쓰고요. 뭘 한다? 복합집안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복합집안 효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에서 전문 용어에서는 이런 그 전문 용어에서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쓰는 게 고득점 비결이에요. 그래서 대제목에 자꾸 못 넣는다? 복합집안 효과, 무슨 효과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